나는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괴담이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내가 그곳에 이사 오게 된 이유는 조용한 환경에서 글을 쓰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겪은 일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사를 온 지 며칠 후 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오래된 저택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저택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유는 저택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강한 편이라 그런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다. 어느 날 밤 나는 저택을 직접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손전등 하나를 들고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고요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택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된 마음을 다잡고 나는 저택의 정문을 밀어보았다. 놀랍게도 문은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가구들과 벽들은 묘한 냄새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내부를 살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로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공포에 휩싸인 나는 빨리 저택을 떠나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올라가서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끝쪽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투명한 형체의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경악스러움에 손전등을 놓칠 뻔했지만 그 여자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때 나는 얼어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순간적으로 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가리킨 창밖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항상 피하라고 했던 작은 우물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계속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그 우물에 얽힌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을 사람들과 당시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마침내 나는 수십 년 전 그 마을에서 사라진 한 가족과 우물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아마도 그 가족의 일원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후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저택의 비밀을 풀었고 그녀의 영혼을 편히 잠들게 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 이후로 저택 주변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녀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곤 한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제는 저택이 아닌 나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하숙집에 살고 있었다. 방값이 저렴했기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선택한 곳이었다. 하숙집은 3층 건물이었고 나를 포함하여 총 5명의 학생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하숙집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른 하숙생들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없었기에 흥미가 생겨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돌렸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사방은 적막했다. 피아노 소리는 어딘가 흐릿하게 남아있었지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나는 소리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는 낡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었다. 그곳은 원래 음악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피아노와 먼지가 가득한 책들만이 남아있었다. 피아노 소리는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조심히 열었다. 방 안에는 낙후된 피아노 앞에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몽환적인 그녀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갑자기 연주를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흐릿해 보였고 눈동자가 없는 하얀 눈을 마주하자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내 천천히 미소를 짓더니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방을 뛰쳐나와 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도 심장이 멈출 듯이 두근거렸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한 구석에 하얀 원피스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동안 그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수년 전 한 여학생이 그 하숙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결국 그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사하기 전 마지막 밤 용기를 내어 다시 그 방을 찾아갔다. 피아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았고 거기엔 그녀의 이름과 함께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누군가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밤이면 가끔씩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것만 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음악은 슬프고 아름다웠으며 어쩌면 그녀는 단지 관심을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긴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며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곤 한다. 아직도 누군가는 그 하숙집에 홀린 듯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믿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단지 도시 전설이라고 치부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에 사는 27살의 직장인 지영은 항상 그렇듯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였고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자리에 앉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하철이 몇 정거장 지나고 지영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주문에 걸린 듯한 나른함에 살짝 졸음이 오려는 순간 그녀의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것이 느껴졌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눈을 감으려던 찰나 곁눈질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다. 그는 비쩍 마른 체형의 창백한 안색,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을 주었다. 지영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피곤한 탓이라며 넘기려고 했다. 그러던 중 그 남자가 갑자기 지영을 향해 나지막히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더 그 중얼거림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잊지 않을 거야. 저주할 거야. 지영은 그제서야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싸늘하고 까칠한 소나기에 깜짝 놀란 지영은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손을 뿌리쳤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의 소란에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고 지영이 서 있는 동안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정신이 없었다. 지영이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지하철은 마침 그녀의 집 근처 역에 도착했고 지영은 재빨리 내리기로 했다. 도착한 그녀의 집은 외딴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다. 거기 도착할 때쯤에는 황혼이 지고 있었고 낮에 일어난 일이 무슨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과 함께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겨우 잠에 들었으나 악몽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그 남자의 끔찍한 얼굴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다음날 아침 퀭한 눈으로 출근한 지영은 회사 동료인 은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은지는 흥미롭게 들으면서도 지영을 놀리는 것인지 그거 그 남자의 원혼이 너를 따라온 거 아냐? 라며 장난스러운 말을 했다. 지영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동료들까지 조심해. 원한이 있으면 따라다닌다던데 같은 말을 섞어가며 놀려댔다. 그날도 지하철에서 같은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웠던 지영은 일부러 퇴근 시간을 늦췄다. 낯선 그 남자가 없기를 기도하며 한산할 것 같은 시간에 맞춰 집에 가고 있었다. 다행히 지하철에는 한산한 승객들만 있었고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도 잠시 그녀가 내리는 역에 다다랐을 때 플랫폼 저편에서 그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두려움에 질린 채 지영은 집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이제는 완전히 겁에 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쳤다. 밤이 되자 다시금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지영은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영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에게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떠나며 자주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간 지영은 계속해서 그 남자의 환영을 보는 듯한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언제나처럼 그녀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때마다 반대편 건물에 그 남자가 서 있는